애덤 스미스의 재림. 거대한 코와 개구리 눈, 돌출된 아랫입술에 신경쇠약과 말더듬이 증세까지 보인 애덤 스미스는 종종 "나는 내 저서를 통해서만 아름다워질 수 있지?" 라고 물었다. 1980년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워싱턴의 공화당원들은 환호했다. 칵테일 파티와 각종 모임에서 그들은 공화당의 승리를 자축하고 레이거노믹스를 통해 번영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애덤 스미스의 옆모습이 그려진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평소 애국자임을 자처하는 그들이 왜 하필 18세기 스코틀랜드인의 옆모습을 자랑스럽게 목에 달고 있었을까? 테오도어 루스벨트나 토머스 제퍼슨 하다보테 베리 골드워터 같은 인물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날의 경제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 캐캐묵은 애덤 스미스가 수많은 후대 경제학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보다 더 적격 인물이란 말인가? 애덤 스미스는 자신의 아이디어들이 영원불멸의 진리라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은 당시 모든 지식인들의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18세기는 가히 혁명적 시기였다. 프랑스와 미국은 정치적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었다. 스미스가 그의 최대 역작, 국부론을 완성할 무렵 상인들은 이미 브리튼 제도와 실대양을 누비고 있었고 소규모 공장들이 유럽 도처에서 속속 건설되고 있었다. 은행 제도는 이미 유럽 전역에 확산되어 있었으며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계몽시대의 가장 첨예한 혁신은 사상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철학자, 과학자, 문필가들이 각각 그들을 둘러싼 세상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해답과 설명을 갈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언젠가 스미스는 강의에서 "인간은 갈망하는 동물이다 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이러한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다. 중세부터 15세기 말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시기까지는 그야말로 신학자들의 세상이었다. 기독교는 유럽의 사상체계를 지배했고 교회 장로들은 모든 자연현상들을 종교적 교리로 파악하려 했다. 그러나 스미스의 출생을 앞둔 18세기 초엽의 유럽은 베이컨이나 코페르니쿠스의 과감성을 이어받아 자연현상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시도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마침내 과학자들은 통치교회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했으며 과학적 방법을 자연의 법칙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데카르트는 그의 방법서설에서 인간은 실용적 과학을 통해 자연의 지배자이자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다가올 18세기 사상 폭발 시대의 곡선을 깐다. 갈릴레이는 "신은 우리에게 성사와 자연이라는 단 2권의 책만을 주셨다. 라는 종교적 상투의 의미를 공격했다. 자연이라는 책의 언어는 신의 계율이 아니라 바로 수학이라고 주장하면서 갈릴레이는 성서와는 전혀 무관하게 수학과 실험의 힘만을 빌려 니체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갈릴레이는 마침내 자신의 대담성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느끼고 교회로부터의 문책을 모면하려 했다. 즉 갈릴레이는 1632년에 자신의 천체만원경 실험 결과가 당시 이단설로 간주되었던 코프르니쿠스의 지동설을 확증하자 갈릴레이는 이 실험 결과를 교황에게 헌정하여 종교계의 노여움을 달래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지구에 대한 그의 견해는 옳았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의 교회에 대한 두려움 또한 옳았음이 판명되었다. 헌정한 보람도 없이 그의 실험 결과는 교회를 분노시켰고 그는 얼마 후 종교재판대에 서야만 했던 것이다. 계몽시대의 가장 획기적 인물은 역시 뉴턴이었다. 뉴턴은 갈릴레이의 과학탐구 방식을 이어받아 성서에 나와 있지 않은 진리를 추구했는데 중력법칙, 물리운동의 법칙, 미적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 뉴턴은 신이 태초에나 세상사에 관여했지 오늘날에는 마치 전당포 주인이 전당 잡힌 시계 보듯 세상 일을 대한다고 생각한 듯하다.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뉴턴이 신을 솜씨가
엉망인 시계공으로 묘사함으로써 뉴턴이 신을 솜씨가 엉망인 시계공으로서 묘사함으로써 신성모독죄를 보태었다 생각했었다. 애덤 스미스는 바로 이 계몽운동의 와중에 태어났다. 갈릴레이나 뉴턴처럼 스미스 역사 세상사의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를 알아내는 데 흥미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초점을 하늘의 별에 맞추지 않고 땅 위의 인간들에게 맞추었다. 스미스는 1723년에 태어나 퍼스만을 사이에 두고 에든버러의 건너편에 위치한 작은 항구 도시 콜디에서 자랐다. 세관 검사원이었던 아버지가 그가 태어나기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스미스는 어린 시절을 홀 어머니 밑에서 보냈으며 일생을 독신으로 지냈다. 워싱턴에서 유행했던 스미스 넥타이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사실 그는 참 별나게 생긴 사람이었다. 거대한 코와 개구리 눈, 돌출한 아랫입술을 지녔으며 신경쇠약, 말더듬 증세 등도 골고루 갖추어 있었다. 스미스 역시 자신의 생김새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시인한 적이 있다. 나는 내 저서를 통해서만 아름다워질 수 있지. 우등생이었던 스미스는 14살에 글래스고 대학에 입학하였고 후에 옥스퍼드 대학의 베일리얼 칼리지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당시에 거의 모든 대학생들처럼 그 역시 신학을 공부한 후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복음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대학생들처럼 스미스도 교수들에 대한 불만이 대단했다. 스미스는 언젠가 교수들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다. 대부분의 옥스퍼드 교수들은 이미 가르치는 척하는 것조차 포기한 작자들이야. 학교 당국에 대한 스미스의 불만은 한층 더했다. 그는 학교 측의 검열 원칙을 비난하고 교직원들이 그가 가지고 다녔던 휴메 명저서 인성론을 압수해버렸다고 친구들에게 불평했다. 그래서 스미스는 고대 히랍과 라틴 고전들은 모두 섭렵할 기회를 가졌으나 당대에 가장 영향있던 책 한 권을 놓치게 되었다. 이러한 함축적 제약도 불구하고 스미스는 휴메 회의론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아서 결국 성직자가 되기를 아예 단념하기에 이르렀다. 휴메 인성론에는 도덕적 주제들에 대한 실험적 논리법의 도입 시도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다. 스미스는 결국 고향 콜디로 돌아온다. 1748년 스미스는 모교 글래스고 대학에서 논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듬해에는 영국 계몽계의 사상가이자 그의 스승이었던 허치슨이 갑자기 강단을 떠남으로써 공백이 된 도덕철학과 교수 자리를 맡게 되었다. 허치슨은 라틴어로 강의하기를 거부하여 대학 행정당국을 뒤흔들어 놓았던 캠퍼스의 과격론자였다. 대학 장로회 측은 허치슨이 다음과 같이 거짓되고 위험한 개인적 신조를 유포하고 다닌다 하여 그를 제소했던 것이다. 타인에게 행복을 주느냐의 여부야말로 참된 도덕적 가치 기준이 된다. 선과 악에 대한 깨달음은 신에 대한 인식 없이도 가능하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스미스는 허치슨의 위험한 선언 가운데 많은 부분을 답습했다. 젊은 스미스의 눈에 허치슨은 대단한 인물로 비쳤을 것이다. 허치슨은 지배규례의 정면으로 대항하여 학문의 자유를 고결하게 지키려 했다. 그것도 갈릴레이처럼 자신의 견해를 교황에게 헌정함으로써 어떻게든 운명의 칼날을 피해보려는 따위의 얄팍한 짓은 하지 않고 당당하게 소신을 지켰던 것이다. 물론 신교 세력권인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런 수법이 먹혀들어가지도 않았겠지만 스미스의 사상이 오늘날 대개 정치적 부수주의와 연관지어지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하다. 스미스는 생존 당시 거격론자였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 보수주의자들은 그를 하느님, 엄마, 민주주의 같은 대상들과 동일한 수준에 올려놓고 어리광을 부리며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강력한 수면제 효과를 지녔던 옥스퍼드 교수들과 달리 스미스는 명철한 강의와 학생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로 그 명성을 펼치기 시작했다. 강의 개인 지도, 토론 수업으로 꽉 찬 바쁜 교수 생활의 와중에도 스미스는 회계과장, 교무처장직을 맡기도 했다. 스미스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경제학을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20세기 전까지 학자들은 경제학을 철학의 한 분야로 간주했다.
1903년에야 비로소 케임브리지 대학이 경제학과를 윤리학으로부터 독립개설했다. 하지만 스미스는 자신의 경제학적 예비지식 보따리들을 법률 강의에서 꾸준히 풀기 시작했다. 당시 스미스의 법률학 강의를 수강했던 한 학생의 강의 노트에는 훗날 국부론에서 맹일떨쳤던 스미스의 노동 분석의 초창기 아이디어를 이렇게 적혀있다. 국민의 부는 흔히 착각하듯 금은의 보유량에 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조직적 작업 능률에 비례한다. 그 작업 능률 향상의 지름길은 분업이다. 따라서 분업은 국부 증대의 필수 요소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미스의 교육 과정과 외모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그의 이상한 버릇들에 관해서는 언급을 회피해왔다. 이것은 매우 민감한 주제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은 누구나 그들 조상의 품이나 지위를 과장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갈피하고 이를 가족 몽상이라 칭한 바 있다. 대망을 품은 경제학도 여러분은 안 됐지만 경제학 이슈는 뉴턴만큼 명석하지도 볼테르만큼 채취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바이런처럼 스캔들이 많은 화끈한 인물도 못 되었다. 가족 몽상 징후도 스미스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것 같다. 경제사가들도 스미스가 약간 얼빠진 사람이었음을 시인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스미스의 일화들을 런더린하게 들어서 잘 알고 있다. 그중 두 가지만 예를 들겠다. 하원 의원 찰스 타운센트가 글래스고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스미스는 타운센트 의원에게 한 제약 공장 내부를 안내하고 있었다. 단순한 안내뿐이 아니라 이 기회에 자유무역의 이점에 대한 열변을 토하던 스미스는 무언가 끈적끈적하고 구역질한 액체가 고여있는 커다란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일꾼들이 그를 구해내어 옷을 벗기고 담요를 덮어줄 때까지는 스미스는 왜 항상 나는 사고를 칠까 하면서 중얼중얼 신세한탄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스미스는 자다가 침대에서 기어나와 걷기 시작했다. 걷고 또 걸었다. 30km가량 걸었을 때 스미스는 교회 종소리에 잠이 깼다. 그날 새벽 마을 주민들은 당대 최고 경제학자가 나이트 가운 자락을 펄르며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가는 것을 목격했다. 철학자 스미스. 국부론을 쓰기 전에 스미스는 윤리 문제를 다룬 도덕감정론이라는 저서로 이미 명성을 떨쳤다. 책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스미스는 철학자 스미스로 불려졌다. 이 도덕감정론은 계몽사상의 정통을 이어받았다. 마치 과학자들이 태양계의 근원을 탐색했듯 스미스는 이 책을 통해 도덕적 가치들의 논리적 근거를 탐구했다. 태양이 다른 행성들의 한가운데 위치하듯 사람들은 결국 세상의 한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두고 산다.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타인들을 만족시키는 도덕적 결정들이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유지되어 가는 걸까? 스미스는 이러한 패러독스들과 씨름했다. 사람들이 모두 이기적이라면 어째서 각 도시들은 영국의 정치 철학자 홉스가 리바이어던에게 묘사한 것과 같이 타락하고 부도덕한 상태로 변하지 않는 걸까? 홉스는 강제적 규율을 앞세운 강력한 군주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인생은 고독하고 궁핍하고 불쾌하고 야만적이며 짧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마침내 스미스는 묘답 하나를 생각해냈다. 사람들은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 일종의 공명 정대한 관찰자를 항상 염두에 둔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항상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상상하고 순수한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양심이라고도 할 이 무언의 조언을 따를 때가 많은 것이다. 그래야 사람들은 이기주의보다는 긍휼이나 동정심에 바탕을 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오늘날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고귀한 측면들은 무시한 채 인간을 영리에만 집착하는 이기적인 동물로 간주한다요. 많은 비평가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그들은 경제학자들이란 도덕적 논쟁이들이라고 선언한다. 이러한 비난은 몇몇 경제학자들에게는 지당할지 모르나 적어도 스미스에게는 부당하다. 스미스는 인간의 감정력 측면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책 한 권을 이러한 감정의 분석이 할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은 1세기 이후에 출연할
프로이트 정신 분석학의 많은 개념들을 담고 있다. 자아에 대해 금지나 억제를 가할 만한 도덕적 기능을 수행한다 해서 설정한 프로이트의 초자아 개념도 사실 스미스의 공명정대한 관찰자 개념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다. 스미스의 저서가 영국과 유럽 대륙에 널리 알려짐에 따라 그의 명성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프랑스, 스위스, 러시아 등지에서 학교를 다니던 부유층 자제들은 스미스의 명성을 자네들은 부모들의 극성에 글래스고 대학으로 전학해왔다. 요즘 같으면 스미스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토크쇼에 인기인으로 등장해서 자기 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했을 것이다. 스미스는 그의 고질적 명창함으로 관객들은 매료시켰을 것 같다. 가령 심야 토크쇼에 나이트가운을 입고 출연한다든가 해서. 어쨌든 스미스는 상아탑에 갇혀 평생 학문 연구에만 전념할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글래스고에서는 은행가, 상인, 정치가들과 자주 만나 토론을 즐기곤 했다. 또 정치, 경제, 클럽 같은 단체를 통해 상인들의 술책을 염탐하기도 했다. 나중에 보겠지만 스미스는 상인들의 의도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오씨, 긴데? 오늘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이슈로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싶은데 꾸준히 해왔으면 됐을 거를 한번 마음 먹고 하려 하니 조금 벅차네요. 그래도 꾸준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